1994년 9월, 해가 짧아지면서 저녁 8시에도 금세 어둠이 깔렸습니다. 회사일에 지친 허 씨는 서초동에서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탄 허 씨, 힐끔힐끔 본 듯한 택시기사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늦은 시간 다니느냐며 자꾸만 허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택시기사는 허 씨에게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허 씨는 차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택시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택시살인마 온보현 사건을 짚어봅니다. 예, 택시 살인마 온보현 1994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저도 이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자가 이 PT를 하면서 설명했던 이 허모 씨, 네. 그분은 어떻게 택시에서 탈출을 했습니까? 탈출을 하지 못했고요.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인 온보현은 199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보름 동안 여성 6명을 납치를 했고요. 그중에서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택시업계가 불황을 겪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납치 범행을 시작한 지 약 2주 정도 지나서 9월 12일에 저렇게 4차 허 씨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허 씨는 살해가 됐는데요. 칼로 위협해서 횡성의 야산으로 끌고 간 겁니다. 포박 상태로 남겨졌던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온보현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서 폭행을 했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허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온보현은 도주를 했는데요. 허 씨 카드로 61만 원을 인출을 했던 게 CCTV에 잡히면서 이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이 이 94년도에 제가 고3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요 무대가 이 잠실, 송파 이쪽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송파 쪽에서 다니고 있었어서 그때 정말 그 일대가 막 부들부들 막 떨었어요. 진짜 막 무서워서. 자, 교수님, 일단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그 허 씨가 첫 번째 살해 피해자였고, 자,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가 이틀 만에 또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쇄살인범의 입장에서는 그 심리적 냉각기가 이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9월 14일에 두 번째 이제 사건인데요. 이 가락동에서 이 고양시 일산에 있는 특수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24살 먹은 교사 이 박모 씨를 태우고 흉기로 피해자를 급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을 하면서 온보현이도 자기 흉기에 손을 베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를 그 흉기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쳤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 천호동 소재에 있는 어떤 여관방에서 13일 동안 은신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그 온보현이 수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관에 투숙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가짜 신분증이 여러 개 있었다. 전혀 의심을 안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는 이 온보현이 이 범행을 미리 그 준비를 하면서 번호판도 몇 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위원 신분증도 위조를 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범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되게 좀 깊게 연구를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방금 저희가 표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2건의 살인 외에 4건의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렇죠. 납치 강간 범행들이었습니다. 방식은 다 비슷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해서 차에 태운 다음에 성폭행을 저질렀고 해치려고 시도도 했었어요. 물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주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고요. 그 외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야산에 끌고 가서 묶어놓은 상황에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도주를 하거나 이래서 목숨을 건졌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중에 5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네, 1차 살인이 12일에 있었고 2차 살인이 14일에 있었는데 이 13일에 납치가 됐었던 사람은 19살 노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노모 씨는 온보현한테 이제 크게 반항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고요. 대화를 길게 이어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인데 이 역할을 대신할 동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온보현은 나중에 이 피해자를 풀어주는 걸 넘어서 집 앞까지 차로 바래다 주는 행동을 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말을 하니까 온보현이 묘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나중에 진술을 했습니다. 오 교수님, 이런 건 또 무슨 맥락일까요? 갑자기 왜 피해자가- 그러냐면 온보영 같은 경우는 이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앞에서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그 어떻게 보면은 때리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본인이 그 나중에 고향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냐면 내가 연쇄살인범이 돼서 내 아버지를 연쇄살인범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어떤 복수심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방금 이제 그 5번째 범행의 피해자는 가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아마 본인이 이 가장이 집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도 5번째 피해자는 살해를 하지 않는 그런 그 연관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 온보현이 그 이름도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지만 온 씨잖아요. 예, 네. 이 살인 수첩, 살인 일지를 작성했다, 뭐 이런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온보현 하면 살인 추첩 이렇게 같이 검색이 되거나 이게 같이 떠올라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망자가 되면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납치성 6명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 행각을 벌였는지 본인이 드라마 작가인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했는지 범행 결과까지 도표도 만들기로 하고 지금 도표까지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썼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살인수첩이 유명한데 좀 놀라운 얘기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5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자기 나이가 이제 38살이니까 예. 한 38명 정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얘기. 또 지존파 얘기를 계속해요. 당시 지존파가 유명했었는데요. 지존파가 뉴스에 나왔다. 자기는 지존파보다 좀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재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존파가 6명에서 5명을 죽였는데 자기는 혼자서 2명 죽였으니까 자기가 좀 더 세지 않냐 이런 글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수첩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지금 지존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온보현이 결국 자수를 하거든요. 그때 경찰서에서 보초를 쓰고 있던 그 경찰한테 가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자수하러 왔어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수할 때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존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 자수를 하러 간 그 경찰서가 바로 지존파를 검거했던 서초경찰서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럼 왜 너 자수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택시 타고 고향을 가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3명을 죽였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아니 나는 2명 죽였는데 왜 3명을 죽였다라고 하느냐. 이게 일종의 강박관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지존파하고 아주 묘한 그런 그 경쟁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검거했으니까 나도 지존파하고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 이런 그 이상한 주문을 갖다가 하는 등 그 행동을 상당히 보통 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런데 그 양 변호사님 왜 갑자기 자수를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 이해가 가진 않긴 합니다만 이게 신문 방송에 자기 얼굴 다 나오고 굉장히 많은 압박감 같은 것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 내가 자신이 그러니까 살해한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뭐 수첩 같은 거 경찰의 조사 같은 걸 받다가 보면 드러났던 게 두려움도 좀 느꼈다라고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또 내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교수님, 일단 뭐 온보현의 범행 동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우했던 가정 환경, 자기 어머니를 뭐 날마다 폭행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직접적 동기가 된 것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예요. 보통 이제 그 가정에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불륜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그 앞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범행 직전에 이 할머니가 사망을 해서 고향을 갔다가 아버지하고 마주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창피를 줘가지고 다시는 뭔가 고향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흉악범의 아버지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증오인데요. 이제 그 80년에 본인이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79년도까지 같이 살던 여성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비뚤어진 영웅심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계 최고의 어떤 여성 살해자가 되겠다. 내 나이가 38살이니까 38명을 목표로 한다. 이런 그 황당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니죠? 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사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1심 공판할 때 변호인이 이 사형제도 위헌적인 거 아니냐, 폐지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온보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저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존파랑 경쟁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1995년 11월 달에 지존파하고 같이 사형 집행이 됩니다. 사실은 97년 12월 달까지 사형이 되고 그 후로는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보현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 뭐 어디 책에서 본 건데 뭐 말년에는 그래도 종교에 귀해서 뭐 형 집행 직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유영철이라든가 뭐 정남규,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온보현이하고 좀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진 사람이 바로 강윤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도주를 끝까지 하다 검거됐지만, 이 강윤성이라든가 온보현이 같은 경우는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행 동기가 앞쪽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그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온보현, 강윤성 같은 경우는 자기 가시욕이 굉장히 좀 뛰어나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그 온보현 같은 경우는 뭐 지존파와 관련된 그 보도를 보면서 일지를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경찰에게 제시를 갖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역시 뭔가 외향적이고 자기를 갖다 과시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존재 이런 것을 드러내서 자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떨고 공포에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